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소천 100주년을 앞두고 국내에도 뭐 진적에도 그랬지만 카이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뭐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카이퍼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영상 촬영하는 것도 이제 배우기 시작했고, 유튜브는 오늘 영상을 처음 이제 올려 보았습니다. 아무튼 모든 게 서투르긴 한데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80년대 제가 대학 시절에 만났던 개혁주의 신학자이고 또 사상가이자 액티비스트였습니다. 단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뒤돌아 본다면은 80년대 후반, 제가 86학번인데요. 80년대 후반 캠퍼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기억나겠지만 엄청나게 소란스럽고 민주화 운동의 마지막 과정이었죠. 체류탄이 휘날렸고 또 공부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학기들도 많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 중에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과연 이런 사회 현실에 대하여 할 말이 없는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하고 있던 20대 초반에 저의 인생의 아브라함 카이퍼는 정말 그의 인생에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모닝스타, 아침 별과 같이 정말 20대 초반의 저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 이제 카이퍼를 집중적으로 제가 전공하고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늘 한편에는 카이퍼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네덜란드 유학 가서도 뭐 이런저런 족적을 따라다녀 보기도 하고 또 혹은 책들을 사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카이퍼 소천 100주년이 11월 8일인데 뭐 저도 좀 더 이제 카이퍼를 되새김질 해보고 또 이 시대에 과연 카이퍼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싶고요. 또 우리 이제 카이퍼에 대해 관심이 있는 우리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카이퍼가 좀 더 잘 읽혀지고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어느 입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카이퍼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하여튼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 시간에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카이퍼에 대하여 간단하게 입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진은 이제 노년에 이제 가장 활동적이던 시절에 아브라함 카이퍼를 일종의 캐리커처입니다. 굉장히 고집세고 의지가 굳세어 보이는 그런 인물로 신문에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린 겁니다. 이런 종류의 일러스트레이션만 모아가지고 책자로 낸 것도 있을 정도로 카이퍼는 네덜란드 역사에 대단히 유명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카이퍼의 생애 초기부터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한 인물을 우리가 말하려고 하면 그가 살았던 시대 정신 또 혹은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죠. 저는 이제 2011년에 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책을 공역을 했는데 이 책에 프람스마 이 교수님이 잘 그 카이퍼의 생애와 또 카이퍼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서 출간되어 있고요. 국내에 나와 있는 카이퍼에 관한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카이퍼
예, 평전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공역을 하고 그 앞에 해설의 제법 길게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거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평전을 천천히 읽어본다면 훨씬 더 카이퍼에 대하여 입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이퍼는 1837년에 네덜란드 남서쪽에 위치한 마스 슬라이스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출생했고요. 1920년에 헤이거의 정치적 중심지,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정치적 중심지인 덴하그 혹은 헤이거에서 소천을 합니다. 약 83년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살았던 19세기 시대 정신입니다. 카이퍼가 산 19세기는 프랑스 대혁명이 표방한 그런 사상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경향과 또 거기에 대한 반동적인 경향들이 함께 대립하면서 융성하던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프랑스만은 그런 이제 혁명 정신의 선상에서 더욱 발전적으로 나가려고 했던 경향을 자유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화론 등을 들고 있고요. 또 그에 대한 반동적인 경향에 속한 것으로 복고주의, 보수주의, 낭만주의, 또 역사주의, 또 19세기 초반에 일어난 스위스의 부흥, 헤베이 운동, 또 정통주의,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프랑스 대혁명 정신과 연관해서 아브라함 카이퍼나 그 앞에 이제 스승이자 선배인 흐룬 판 프린스트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9세기 전반의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카이퍼는 19세기 하란 국가교회, 국교회, 네덜란드 헤르포름드 게르크, NHK라고 하는 약칭을 쓸 수 있는데, 국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또 국교회 국립 그 신학부를 레이든을 졸업하고 국교의 목회를 11년 동안 했고, 또 나중에는 또 이제 그가 교회 개혁 운동을 통하여 돌레안치 운동을 통해 국가교회에서 분리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1892년에는 화란 개혁교회라고 하는 통합교단이 카이퍼의 주도하에 생겨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화란개혁교회 하면 뭐 개혁교회라고 하는 전체적인 누트바와 구별된 그런 이름일 수도 있지만, 이 화란개혁교회 또 한편은 교단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 교단의 이름이 1892년부터 2004년까지 역사 속에 존재합니다. 이 교단은 레포르미어르드 게르큰 인 레이덜란트 이렇게 부릅니다. 나중에 아마 하라는 다른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19, 20세기 화란 개혁교회 역사도 정리하려면 복잡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나폴레옹 군의 이 정복 상황에 있다가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면서 국권을 회복하면서 공화정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왕정을 19세기 초반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빌름 1세가 왕이 되고요. 그리고 1815년에 빌름 1세는 법 앞에 모든 종교단체가 평등하다, 이런 법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1816년에 교회 조직을 재정비를 하면서 단일한 개혁교회, 결국은 이제 국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최종 권한을 국가총회에 위임하고, 또 그 구성원은 왕에 의하여 임명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지역협의회의 임원들은 정부에 의해서 선임되도록 합니다. 이는 이제 네덜란드 남부와 벨기에 지방의 로마 교회의 단일 체제에 대하여 이제 일종의 대형 체제를 종교 영역에도 이 빌름 1세가 만든 것입니다.
파급 효과 중에 부정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교리에 대한 관심이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 종교도 정치가 되어버리고 또 세계의 국립대학 신학부에서는 개혁교회,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탈한 자유주의 신학에 의하여 잠식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첫 번째 반발이 1834년에 일어난 업스케이딩, 영어로는 시세션, 분리 운동이 헨드릭 더 콕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19세기의 국교회로부터의 1차 분리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886년에 앞서 이야기한 카이퍼에 의한 2차 분리가 일어나는데 돌레안치 운동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교단이 1892년에 합병을 하여 화란개혁교회가 되어집니다. 참고로 업스케이딩 출신이 누구냐? 헤르만 바빙크와 같은 그런 신학자입니다. 카이퍼는 돌레안치의 지도적인 인물이었고 또 카이퍼나 바빙크가 함께 이제 노력하여 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했지만 화랑개혁교회라고 하는 통합교단이 1892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던 업스케이딩 측의 깜번 신학교와 또 카이퍼가 세운 자유대학교 신학부가 교회 교역자, 교회 지도자 양성기관으로서 함께 공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점검해야 되는 것은 19세기 네덜란드 신학계를 풍미했던 여러 신학 조류들입니다. 카이퍼는 1873년에 굉장히 내면적인 이야기를 밝히는 책을 하나 씁니다. 콘피덴지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허심탄회하게 내 이야기를 한다면 뭐 이런 이제 장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제 카이퍼는 자기의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자유주의가 되고 또 정통주의가 되고 또 이렇게 지도자가 되었는가 이런 여정을 쭉 이제 암스테르담 목회 시절 말기에 그 소책자를 씁니다. 아마 판데어 린덴인가요? 하는 사람에게 이제 그 책을 정정하는 형태로 쓰고 있죠. 거기서 밝히기를 당시 이제 네덜란드에 풍미하고 있던 신학 조류를 7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흐로닝은 학파입니다. 이 헌보다는 은으로 이제 표기하는 게 좋겠죠. 네덜란드 북부에 소재한 흐로닝은 도시의 신학부 그리고 거기에 호프스테이드 더 흐로트라고 하는 교수가 주도해서 슐라이마하가 네덜란드에 알려지기 전에도 이미 마음의 신학을 주창했던 신학 학파입니다. 감정의 뜨거움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또 위대한 낙관론에 의해 특징 지어지는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파는 칼빈이나 또 17세기 도르트 신경을 만든 그런 정통주의 신학자들보다는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나 흐로티우스를 더욱 존경하는 그런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개혁파 정통주의나 또 뭐 그런 보수적인 신학이 아니고 기독교 휴머니즘을 표방한 신학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윤리 신학 학파입니다. 이 더 에티선 화란어 더 에티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여기에는 다니엘 상떼피 들라 소세이 이름이 조금 길고 프랑스식 이름인데요. 들라 소세이라는 사람과 휜링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대표자가 있습니다. 역시 개혁파 정통주의에 한가하고 인간의 양심을 중시하던 스위스 부흥운동가 알렉산드르 비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덴마크 사상가인 키엘케고르에 처음 관심을 기울인 네덜란드 학파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입장을 다 싫어했고요. 평화주의자라 불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당대의 실존주의자들이기도 했고요.
평화주의자 이레니컬즈라고 하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구원론적인 진리들도 다 이제 뭐 틀려도 얼마든지 친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이런 이제 학파였습니다. 사실 이 윤리학파 이러면 윤리적, 도덕적 이런 표현을 쓰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이제 의미보다는요, 이 학파의 경우에는 내면적인 개인의 삶의 깊은 영역을 가리키는 의미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비평이든 다 이제 뭐 공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그 성경이 우리의 내면의 의식에 도달하자마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도 이 윤리신학파를 굉장히 그 경계하고 1884년에 신학 교수가 된 하네디이죠. 깜번에서 이 윤리신학파의 태두인 들라소세이를 비판하는 책을 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근대신학, 근대주의 신학입니다. 특히 이제 카이프와 바빙커가 수학했던 이 레이던 대학이 근대신학, 뭐 혹은 근대 자유주의 신학, 혹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아주 아테네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명성 있는 신학부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르쳤던 그 역사 교회사인 라운호프나 또 구약 교수 꾸넌이나 또 혹은 카이프 바빙크의 박사 지도 교수가 되는 스콜턴 이런 이제 분들 우리가 흔히 아는 19세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제 성향과 거의 일치합니다. 고등 비평을 발전시켰고 그리스도의 선제,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 혹은 재림 혹은 그리스도의 대속 이런 것들 다 이제 부정하는 그와 같은 입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도 믿지 않고 이런 이제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카이퍼의 생애를 이제 차례대로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카이퍼의 생애 첫 번째는 성장기입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교회당이 그 카이퍼가 태어난 마스라이스라고 하는 마을의 교회당입니다. 앞에 마스 강이 흐르고 있죠. 여기에 아버지 얀 프레드릭 카이퍼 목사는 국교회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1837년 8월 29일 오후 1시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내하에 유아 세례를 받았고요. 또 1841년에 아버지의 목회지가 미들뷰르흐로 바뀝니다. 바닷가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라면서 유년기를 보내는데 어린 시절 선장을 꿈꾸게 됩니다. 또 이제 공교육보다는 어머니가 이제 현대어나 이런 것에 능했기 때문에 홈스쿨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의 목회지가 또 레이던이라고 하는 아주 유서 깊은 도시 목회로 바뀌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1849년 그의 나이 12세일 때에 김나지움 인문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6년간 재학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20세기 이래로 김나지움 독일처럼 그렇게 부르겠지만은 19세기에는 라틴 스쿨, 라틴어를 위주로 이제 고전어를 라틴어, 헬라어, 고전어, 그다음 현대어들 중심적으로 배워야 되는 대학 예비 교육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현대어나 고전어들 아주 탁월하게 마스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로버트 프라인 박사의 영향을 받아서 칼빈주의가 네덜란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 다음 이제 카이퍼의 대학 시절입니다. 2004년에 국교회와 하랑개혁교회와 또 이제 복음주의 루터교 세 개가 통합
연합을 해서 화란 개신교회가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루터파 신경에 동의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따라가지 않는 그런 헤르스텔드 이 교단도 이제 생겨났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의 이 신학부들도 이제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개신교 신학대학으로 이제 통합이 되어집니다. 깜번에 있던 신학대학과 또 국립세계의 신학부가 통합해서 개신교 신학대학 빼떼하위라고 하는 대학이 신학대학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 건물 신학부 건물은 여전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카이퍼는 1855년 18살 때 레이든 대학에 입학을 해서 문학 과정을 우수하게 마칩니다. 이 바빙크도 굉장히 우리가 개혁교회학을 완독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제대로 읽어 보신다면 이 바빙크가 엄청난 그 기억력과 또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걸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의 평전을 읽어 보면 그도 굉장히 탁월한 그런 학생이었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성적표를 보면요, 바빙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성적이 최우등으로 이제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문학 과정을 잘 마치고 레이든 대학 이제 신학부에 진학을 하죠. 신학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근대 자유주의의 아테네로 불리우던 시절입니다. 종교학이 발전하고 고등비평학이 발전하고 또 기독교 이제 전통적인 신학은 이제 무시되는 그런 이제 시절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공공연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신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하던 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당무는 유럽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부 중에 하나였죠. 자, 그런 이제 배경에서 이제 이 공부하면서 카이퍼는 뭐 그나마 부모님 슬하에서 가지게 되었던 그런 신앙, 어쨌든 그걸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자유주의자가 됩니다. 20대 초반에 이제 우리가 젊은이가 어떤 토양에서 영향을 많이 받느냐, 우리가 뭐 어느 시대나 짐작할 수 있는 이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퍼는 이제 자유주의자가 되어 있는데 뭐 우리가 아시듯이 카이퍼는 자유주의자로 인생을 끝내지 않았잖아요. 카이퍼는 소위 칼빈주의를 부활 혹은 재생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불리고 신칼빈주의자라고 불리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잠깐 이제 보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과정은 1860년에 닝은 대학이 논문을 현상 공모를 하죠. 그래서 이제 존 칼빈과 라스코라고 하는 폴란드 출신의 종교개혁자 두 사람의 교회론을 비교하라고 하는 현상 논문 공고가 있었고요. 문학 교수였던 더 프리스 교수가 한번 응모해봐라 이렇게 이제 카이퍼에게 제안하고 또 이제 카이퍼는 거기에 응하여 이제 논문을 쓰려면 일단 자료로 확보해야 되니까요. 요즘처럼 로고스니 뭐 이런 자료 가지고 쉽게 디지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뭐 이런 시대에도 이제 아주 특별한 자료들은 아직 디지털화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리 유럽의 도서관들을 조회해도 이 라스코 전집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뭐 몇몇 작품들 가지고 있는 정도였고요. 물론 칼빈은 이제 늘 이제 전집들이 존재해 왔고 또 카이퍼 당시 1860년은 아니고요.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소위 코르푸스 레포르마투름에 해당하는 그 안에 있는 칼빈 전집 간행이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시작되겠네요. 그러나 하여튼 당시에는 적어도 1600년대에
그 암스테르담에서 나온 9권짜리 전집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칼빈은 어려움이 없는데 아라스코의 저작을 구하지 못해서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프리스 교수는 자기 아버지 노 목사님의 집에 한번 가봐라. 그리고 그 서재가 굉장히 큰 서재인데 개인 장소로서는 혹시 있을지 모른다. 이게 대를 이어 물려 많은 장소들이 있는 그런 이제 특이한 집들이 이제 유럽에는 있죠. 그래서 이제 가보라 해서 뭐 큰 기대 없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이 노 목사님은 뭐 그런 이제 사람에 대하여 뭐 이름은 들은 것 같은데 소위 이제 책이 있는지 나는 전혀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번 찾아볼 테니까 자네 사정이 딱해서 내가 한 번은 찾아볼 테니까 장소가 많은데 한번 찾아볼 테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있다가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그 한 주 뒤에 오라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가죠. 그저 뭐 레이든에서 하렘까지 기차 타고 이제 여행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별 기대 없이 갔는데 놀랍게도 이 목사님이 자기의 장소 속에 한 주 전에 자기도 알지 못했던 그 아라스코 전집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찾아내어 탁자 위에 다 얹어놓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카이퍼의 1873년의 기록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온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라는 책의 98페이지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기에서 라스코 전집을 보았는데 그것은 유럽의 어떤 도서관에서 본 적이 없는 최고의 상태로 보존된 것이었다. 나는 논문을 쓰는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던 보물을 거기서 발견했는데 그 자료를 구할 수 있도록 부탁한 신실한 후원자의 집에서 그것도 숨겨진 보물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발견을 한 것이다.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이 보물의 주인은 라스코의 이름만 어렴풋이 알고 있을 뿐 그 작품이 있는지 말해줄 수 없었지만 이 폴란드 개혁자의 책이 그 진귀한 보물들 속에서 한 주 후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여기서 이제 카이퍼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가락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무시했던 감사의 기도를 새롭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아이들을 위한 동화 같은 데서나 등장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었다. 카이퍼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구하기 어려운 자료를 이 하렘의 노 목사님 집에서 확보를 했으니까 이제 열심히 연구하고 라틴어로 논문을 써 제출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짐작을 하시겠죠. 최고의 최고상을 받죠. 그리고 금메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이 논문을 제출하여 그 레이든 대학 신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카이퍼의 이제 목회 시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가 너무 크게 되어 버렸네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1862년 레이든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했죠. 1863년에 이제 첫 목회지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헬드란트 주에 속한 작은 마을입니다. 베이스트에 부임을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 여행을 하신 분들은 암스테르담에서 기차를 타고 독일로 가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암스테르담에서 기차를 타면 위트레흐트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내려가면 이제 베이스트가 있습니다. 카이퍼는 이 1863년에 이 베이스트라는 시골 마을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사진의 이제 왼편은 그 교회당이고요. 또 이제 오른편에 있는 것이 목사관입니다. 시골 교회 교회당, 작은 교회당과 목사관이죠. 여기에 부임했을 때 카이퍼는 당시대의 정신을 아직 완전히 벗어버리지는 못했어요. 근대주의 정신. 그런데 이제 교회 자체는 와서 보니까 시골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당시대의 이제 그 일반적인 대세에 따르고 있었어요. 교인들이. 다시 말해서 17세기 도르트 신경이나 칼빈주의 또 나드르 레프로마치 시기 뭐 이런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과 신앙을 추구하지 않고 19세기의 대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카이프도 그게 뭔지를 자기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제 자기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약간 이제 어정쩡한 상태에 아직은 있던 시점입니다. 또 이제 부임하면서 요 스카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도 이제 했고요. 이 부임해서 이제 대부분의 교인들은 당시 때의 일반적인 교회의 교인들과 같았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이 교회 안에 대세를 따르지 않는 굉장히 불평불만 분자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하죠. 그런 사람들은 아예 신경 쓰지 말고 목회하세요. 별로 뭐 상종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카이퍼, 젊은 카이퍼는 아직 20대 후반의 카이퍼잖아요.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신방을 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불평불만 분자라기보다는 당시의 그 근대주의, 자유주의 또 네덜란드의 세속화된 그 교회에 대하여 반대하고 옛 그 저자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도 작년 12월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빌헬무스 아 브라클의 그런 이제 책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이런 책들을 읽는 옛 신앙과 신학을 따라가는 그런 신자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특히 30살 먹은 자기보다 약간 나이가 더 많은 당시로서는 이제 결혼 정년기는 좀 벗어난 그런 삐처 발투스라고 하는 여성도를 알게 되고 이제 교제를 이제 하게 되죠. 목사와 성도로서. 물론 이들은 처음에는 카이퍼를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던 대학 신학부에서 자유주의를 공부하고 온 자유주의 목사다. 저런 사람하고 우리는 어울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카이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 카이퍼의 표현입니다. 새벽별이 내 인생에 떠올랐다. 나는 내 영혼이 진정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확신 속으로 인도받았다. 그 확신은 나로 하여금 모든 일과 뜻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의 마음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이제 카이퍼는 후일에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카이퍼는 이런 첫 번째 목회지에서부터 소위 이제 뭐 귀족이나 이런 상류층과 보다는 일반적인 이런 시민들 카이퍼의 그 화란으로 표현하면 클레이너 라이든 영어로 굳이 번역하면 little
people이라고 하는 이제 사회적 어떤 뭐 신분제도에 있던 나라이니까요. 그 상층 그런 신분도 아니고 일반적인 이런 이제 시민들 혹은 신자들을 위한 목회자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867년에 이제 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What Must We Do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일반 성도들을 지지하는 그런 책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이퍼는 이 시골 목회지에서 계속되는 종교 개혁사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866년에 자기의 박사 논문의 한 주제였죠. 라스코 전집을 2권으로 출간합니다. 16세기인지 제가 이제 그 판본을 보지는 않았는데요. 17세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카이퍼가 논문을 쓰며 활용했던 그 전집의 출간 연대가요. 어쨌든 당시에는 구하기 어려운 거니까 이제 자기가 편집을 해서 새로운 라스코 전집을 출간하겠다. 이렇게 박사 논문 뭐 어느 글에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약속을 1866년에 지킵니다. 그리고 첫 권이 아마존의 영인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거기 보면 아마 100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카이퍼의 편집자 서문이 있고요. 라틴어로 물론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흐룬 판 프린스트러와 교제를 시작을 합니다. 이 라스코 전집을 간행하는 과정에 준비하면서 이제 당시 유럽의 여러 종교개혁 역사가와 교제도 하고 판 프린스트러와도 이제 서간으로 교제를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카이퍼는 이렇게 첫 번째 목회지에서 레이던의 근대주의, 자유주의에서 이제 완전히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에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뭐 칼빈 책을 읽거나 또 혹은 여러 계기들이 있지만 옛 개혁주의를 따라가는 그 소수의 신자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카이퍼는 확고한 개혁주의자로 이제 변모합니다. 그래서 카이퍼는 1867년에 그의 나이 만 30일 때 두 번째 목회지인 우트레흐트 혹은 위트레흐트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만은 목회지로 갑니다. 가기 전에 베이스트 회중들에게 초기에 자기의 설교가 충분히 정통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회개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이제 카이퍼가 자기 설교 선집을 낼 때에 베이스트의 초기 설교문들은 하나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1867년에 카이퍼는 우트레흐트 돔교회, 이 사진이 좀 흐린데요. 지금도 우트레흐트라고 하는 아주 이 전통적인 유럽풍의 도시에 가면 저 교회당이 있죠. 거대한 교회당입니다. 1867년에 이제 카이퍼는 이 교회에 부임을 해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첫 목회지가 이제 시골 목회라면 두 번째부터는 도시 교회 목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닥친 카이퍼의 문제점은 총회의 형식적인 교회 시찰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문지 같은 거 보내가지고 이제 교회 상황을 이제 보고서를 받고 이렇게 하는 내용은 없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것들에 대하여 카이퍼는 그냥 빈 종이로 돌려 보내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국가교회 차원에서 볼 때 우트레흐트도 규모 있는 도시인데 이렇게 반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카이퍼는 이제 교권주의자들이 볼 때는 이제 아주 불순분자 중에 하나로 드디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카이퍼의 목회 시기 동안에 또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학교 투쟁에 카이퍼가 가담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화란으로 더 스콜런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이 운동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요. 흐룬 판 프린스트로도 이미
앞서 지도자로 참여했고 또 이제 카이퍼도 참여하게 되고 나중에 바빙커도 참여하게 되고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하여 비공립학교의 법적인 지위 확보를 위한 투쟁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제 학교 교육을 하겠다 해서 초중 고 이런 대안학교가 있잖아요. 바로 이제 그 전신 내지는 앞에 모범이 이 화란의 이 학교 투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카이퍼리안들의 이런 노력에 의해서 법적인 지위 당연히 얻었고요. 이 어느 시점에 가면 1905년 고등교육법에 따라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재정 지원까지도, 왜냐하면 같은 시민이 돈을 세금을 냈는데 왜 공립학교는 되고 사립학교는 지원하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적 지위만 아니라 재정 지원까지도 뭐 현재는 받고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뭐 졸업한 검정고시를 치고 있고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이 학교 투쟁 시기에 카이퍼와 화랑개혁교회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카이퍼의 세 번째 목회지는 암스테르담입니다. 1870년 33살 때부터 이제 부임을 했고요. 이 사진은 암스테르담 목회 시기에 카이퍼의 사진 촬영한 모습입니다. 암스테르담은 당시에 대도시 교회였습니다. 일들이 많죠. 복잡한 일들이 많지만 카이퍼가 여기에서 무엇을 이제 맡기 시작하냐면 1871년에 주간지 더 헤럴아우트지, 영어로 하면 더 헤럴드지라고 번역할 수 있겠어요. 편집인 주간지입니다. 주일 매주 나오는 거 한번. 그 다음에 1872년 일간지인 더 스탄다르트지 편집을 또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매일 간행되는 신문이죠. 사실 뭐 우리가 일반적인 한국의 목회의 관습으로 볼 때는 이 카이퍼의 이런 이제 저널리즘에 종사하고 하나도 아니고 두 가지 신문을 편집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름만 올린 게 아니라 카이퍼는 진짜 편집을 하고 또 자기 스스로가 많은 글들을 씁니다. 특히 주간지 더 헤라우트에 기고했던 신학 주제들에 대한 해설, 뭐 일반 은총이나 왕을 위하여나 또 뭐 정치 해설이라든지요, 또 혹은 성경 묵상록이라든지 이런 많은 글들이 결국 나중에 카이퍼의 그 저작들로 출간이 또 되기도 합니다. 왜 카이퍼가 그렇게 공사다망하신 사람이 종류로는 한 223종, 또 그 다음 이제 권수는 한 260여 권에 달하는 크고 작은 책들을 쓸 수 있었는지 뭐 다들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활동, 그러면서 또 그만한 글들을 냈다는 게 이게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두 개의 신문을 거의 반세기 동안 그가 편집하고 많은 글들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의문은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반 카이퍼의 공적 생애, 뭐 이 제목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1874년 이후에 카이퍼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목회기의 카이퍼를 보았다면 이제 1874년 카이퍼는 목회를 그만둡니다. 그의 나이 37살일 때인데 갑자기 목사를 그만둡니다. 우리나라 또 상황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요. 그는 정치가가 되기 위하여 목사직을 암스테르담의 대형 교회, 그런 거대한 도시의 교회 목회자직을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국적으로 이 개혁주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국회로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당시 헌법의 규정에 따라 목사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만두고요.
장로가 됩니다. 암스테르담 교회 소속은 암스테르담 교회 장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원 의원으로 출마합니다. 근데 1874년에 또 그 하우다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카이퍼는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원 체제에서 하원 의원이 되어서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하고요. 특히 이제 그냥 국회의원이 된 게 아니라 흐룬 팜 프린스터를 이어 1876년에 흐룬은 76세로 소천하는데요. 그를 이어 뭐 학교 투쟁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반혁명당을 이어받아서 근대적인 정당으로 재창당하고 1878년 반혁명당 당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학교 투쟁의 일환으로 1880년에 자유대학교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카이퍼가 원했던 건 신학교가 아니라 개혁주의 원리에 근거한 모든 학문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이 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학 설립 개교 연설이 언제냐면 1880년 10월 20일 암스테르담의 신교회당에서 그가 합니다.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연설을 하죠. 우리가 앞에 이제 영상도 제가 올렸지만은 이 옆에 사진을 이미지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카이퍼의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이 연설문과 해설문의 합본인데요.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1880년에 행한 카이퍼의 이제 이 강연문입니다. 개교 연설문.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문이죠. 네, 이 화면이 선명하게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자유대학교 설립을 하면서 이제 교수가 되었고요. 다양한 과목을 가르칩니다. 교의학, 또 히브리어, 설교학 뭐 등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학교라는 것은 굉장히 빈약했습니다. 재정도 빈약하지만 교수도 소수고 유니버시티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모든 게 빈약했습니다. 학생도 소수였습니다. 또 졸업을 한다고 해도 법적인 어떤 지위가 없어요. 대학 졸업했다 이게 없어요. 다른 데 가서 또 검정고시처럼 시험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구절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이제 휘갈겨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배경 사진은 1883년에 이르러서 이제 구입한 게이저스 흐라트에 있던 그 자유대학교 건물입니다. 물론 1970년 초반에 현재 2만 명 이상 재학하고 있는데요. 자유대학교는 이제 현재의 캠퍼스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1883년부터 거의 뭐 90여 년 동안 사용한 자유대학 건물은 그 암스테르담 시내 중앙역에서 내리면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건물들을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카이퍼의 생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또 이제 사건이 교회 개혁입니다. 돌레안치 N과 A가 바뀌었네요. 돌레안치 1880년, 1883년에 국가교회는 교회들이 신임 목회자를 이제 받을 때 신학 경향을 따지지 말고 받으라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 통지를 합니다. 교회들에. 근데 생각을 우리가 시대 차이가 뭐 140여 년 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황당한 결정 아닙니까? 어느 교회나 심지어 어떤 교단이든 간에 어떤 집단이든 간에 추구하는 바 가치 또 이념 사상이라는 게 있고 또 교단이나 교회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 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요. 일반적인 신학부하고 그래서 학업도 다를 수밖에 없죠. 방향이 교단을 위한 신학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신임 목사님의 신학이 자유주의든 뭐 앞서 이야기한 윤리학파든 뭐 허로닝은 학파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그냥 받아라. 뭐 소위 도덕적인 문제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뭐 뭔 말 하든 간에 설교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통보하니까 당연히 카이퍼의 영향을 받은 뭐 이쯤 되면 이미 카이퍼가 신문 편집을 통해 이미 많은 지지 기반을 얻고 있던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암스테르담에도 카이퍼리안들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결정 도무지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저항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현 국가교회 상태에 대하여 우리는 통회한다, 애통해한다, 슬프다. 그래서 이제 라틴어 동사 돌레로 애통해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돌레안치라고 하는 이 화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이 운동을 전개하죠. 그랬더니 이제 1886년에 이르러 총회는 카이퍼를 포함하여 암스테르담 교회에 속한 76명의 개혁 인사를 정직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끄러운 이제 뭐 몇십 명 이제 정직시키며 조용해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같은 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200개 교회, 76명의 목회자, 18만 명의 교인들이 국가교회에서 분리를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란 개혁교회 역사에 일어난 두 번째 19세기에는 두 번째 분리 운동입니다. 이 기준은 국가교회로부터의 분리죠. 그래서 이제 1차 분리 앞서 설명한 것처럼 1834년 핸드릭 더 콕 목사, 젊은 목사였는데요. 뭐 40대 초반에 죽습니다만은 이 핸드릭 더 콕을 따르던 분리 운동, 첫 번째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카이퍼를 따르는 이 분리 운동. 각각의 이제 A 그룹, B 그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각각의 신학교 내지 신학부를 가지고 있죠. 1834년 분립하는 깜번 신학교가 있었고 당시는 이제 신학교라고 불리던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86년에 돌레안치에 속한 이 그룹은 이미 자유대학교 신학부가 있습니다. 교단을 통합합니다. 우리가 칼빈주의 따르고 칼빈 또 혹은 1618년 19년 도르토 회의와 신경 도르토 법을 우리가 봤는데 따로 있을 필요가 뭐 있냐 해서 이제 그들이 교단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겨난 교단이 바로 하란 개혁 교회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란을 제가 썼죠. 헐레 프로미어르드 깨르꺼닌 레이덜란트라고 하는 교단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이퍼의 이제 또 이제 첫 장면에서 보았던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만은 당시는 아마 목판화였겠죠. 저걸 만들 때 카이퍼는 이렇게 이제 파란만장한 1880년대 또 보내고 1890년대의 교단 통합 또 이제 그런 이제 여정들을 지나서 1898년에 이르러 많은 내용을 사실은 뭐 생략했어요. 그 브람스마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쉽고 아주 흥미로운 전기이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98년으로 가면 카이퍼의 생애의 절정기가 시작되죠. 프린스톤 대학과 신학교가 초청을 해서 LP 스톤 강좌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칼빈주의 강연을 카이퍼가 준비해서 하죠. 물론 카이퍼는 화란어로 강연을 준비했고요. 마지막까지 수정 보완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현지에서 번역을 이제 하게 되어지죠. 물론 뭐 하란스도 번역하고 갔지만 이제 또 결국은 그가 긴 시간을 지나면서 수정하는 바람에 이제 또 강의를 앞두고는 또 번역자들이 투입이 되었죠. 보스를 비롯하여. 그리고 이제 강의할 때에는 6개의 팸플릿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강좌가 6개인데 한 권의 책이 아니라 6개
프린터본을 준 겁니다. 삶의 체계로서의 칼빈주의. 이거는 이제 라이프 시스템의 번역인데 19세기 말에 화란의 비어럴트 버스카우잉 혹은 독일의 벨트 안샤웅이라고 하는 세계관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영어에는 아직 월드뷰 이렇게 정착이 안 된 시절이어서 라이프 시스템으로 하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아무튼 세계관으로서의 칼빈주의를 첫 시간에 카이퍼는 이 프린스톤 청중에게 제시했습니다. 굉장히 그 프린스톤 회중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격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프린스톤 신학교는 1812년에 설립된 이래 순수한 교리, 순수한 칼빈주의 보존, 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세계관으로서의 칼빈주의를 추구하는 카이퍼의 이런 이제 강조점은 굉장히 넓은 포괄성을 가진 입장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칼빈주의와 종교, 칼빈주의와 정치, 칼빈주의와 학문, 칼빈주의와 예술, 칼빈주의와 미래 이런 6개의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칼빈주의는 제가 약간 설명을 이제 한 걸 들어보신다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영어에서 번역된 2번의 번역이 있었는데요. 뭐 저도 이제 다 읽어보고 또 분석하는 글도 쓰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약간 아쉬움이 있다면 이제 이거는 이제 보완을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카이퍼의 원고는 화란어입니다. 그리고 화란어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화란어에서 직역할 수 있는 그런 베테랑들이 있기 때문에 화란어 직역본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화란어 본문하고 영어 번역 사이에 약간의 차이도 1장만 해도 있고요. 어차피 카이퍼의 표현들을 직접적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번역의 이야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카이퍼가 그렇게 많은 책을 내고 스스로 나 혹은 뭐 다른 사람이 카이퍼의 사상이 뭐냐 뭐 이렇게 세부적인 거는 파고 들고 박사 논문 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뭐 바르트나 몰트만 그런처럼 뭐 핫 이슈가 되어 쓰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제 많지 않은데 그렇지만 이제 그런 중에도 뭐가 없냐 하면은 카이퍼의 이 사상 뭐 단지 신앙만 아니라 사상을 총 집대성한 그와 같은 입문서가 사실 없습니다. 네, 좀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영어로 없고요. 또 이제 화란어로 당연히 아니라 화란어가 없고요. 또 한글로도 좀 이제 전문적으로 카이퍼의 신학과 사상 전체를 잘 요약했다. 뭐 저도 안 해놓고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는 게 그렇습니다만은 현상적으로 볼 때 네,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나마 이제 카이퍼의 손에서 나온 자기의 사상에 대한 요약을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이 칼빈주의 강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가 뭐냐? 세계관으로서 칼빈주의. 그 다음에 이제 칼빈주의와 종교했지만 종교 안에 보면 이제 교회론이 나와요. 교회의 다원성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이제 영역 주권, 스피어 서버린티에 대한 거라든지 또 이제 칼빈주의 학문관이라든지 또 혹은 칼빈주의와 예술의 관계, 예술의 적이냐? 왜냐하면 우리는 루터파와도 달리 시각적 예술을 예배당 안에서 사실 성상이라든지 다 이제 사실 우리는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예술의 적이냐? 이 칼빈주의적인 예술관 뭐 이런 이제 주제들 소위 로크마크나 셰퍼리안들의 이제 그 원형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이 카이퍼의 칼빈주의와 예술 또 이제 이런 글에도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카이퍼 자체가 이제 칼빈주의와 예술이라고 하는 별도의 책자도 이전에 낸 적도 있습니다. 그 등등 이제 카이퍼의 기여라고 할 수 있는 주요한 이
사상들에 대한 카이퍼의 정리와 소개가 이 책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책은 굉장히 입문서로서 중요합니다. 어제 이제 영상에 담아 함께 소개했던 영역 주권 번역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빈주의 강연, 또 그리고 프람스마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카이퍼 평전, 뭐 요 정도를 성실하게 여러분이 잘 읽으셔도 카이퍼에 대한 입문을 잘 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프린스턴 대학은 카이퍼를 이렇게 초대한 김에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카이퍼가 그렇게 많은 기여를 하고 활동을 했지만 화란 내에서는 이런 영예를 준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당시까지는요. 근데 프린스턴 대학은 카이퍼에게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역사인데 1898년에 100주년인 1998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아주 이 100주년 행사, 뭐 세미나 이런 것들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프린스턴의 카이퍼 공적 신학 연구소가 설립이 되죠. 그리고 부킹어라는 자유대학의 역사학자요, 또 그 하데세라고 하는 19세기 이래의 네덜란드 개신교 그런 자료센터의 책임자였던 부킹어의 소장 장서들 3만 권이 넘는 그 장서들을 다 매입을 해서 프린스턴이 갖춥니다. 연구소 세우고 자료 갖추고 또 카이퍼 센터 리뷰 뭐 5번 내고 중단했지만 지금까지 또 게다가 이제 카이퍼와 관련된 모든 디지털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일을 프린스턴 신학교가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카이퍼의 무슨 재정과 관련된 쪼가리, 메모지, 성적표 뭐 할 것 없이 다 디지털화되어 공개된 걸 제가 한번 검색해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좋은 뭐 자료 제공해 준 거 감사한 일이죠. 이 프린스턴과의 인연이 그랬기 때문에 이제 100년 후에도 그래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애 절정에서 이제 사실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카이퍼가 정치가로 입문한 지 27년 만에 네덜란드 수상이 됩니다. 당시 여왕이 율리아나였고요. 젊었죠. 율리아나 여왕이 카이퍼를 이제 선거에서 이 반혁명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또 이제 로마교 가톨릭당하고 연정을 해가지고 율리아나가 카이퍼로 하여금 수상으로 임명하고 또 이제 내각을 구성할 권한을 주죠. 그래서 카이퍼는 어쨌든 개혁주의 관점에서 전국적인 영향, 네덜란드를 개혁하고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긴 세월의 여정에서 사실 최정상에 섭니다. 당시 민간인으로서 시민으로서 가장 최고의 지위의 수상이니까요. 이 입헌군주 제도에서는 수상이 최고죠. 수상이 되었어요. 근데 사실 4년 동안 수상을 하면서 카이퍼가 이게 만만치가 않았죠. 철도 파업이 일어나고요. 또 남아프리카에도 문제가 일어나고요. 뭐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곤욕을 치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이제 그 카이퍼의 정치적인 이력에 관해서는 뭐 제가 이 입문하는 이 시간에 뭐 길게 이야기하기도 어렵고요. 정기나 또 랑레이의 복음이냐 혁명이냐 번역된 책을 보시면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수상으로 재직하고 카이퍼의 평생의 소원, 개혁파 진영의 소원 중에 하나였던 학교 투쟁의 목표, 비공립학교의 법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고등교육법이 1905년에 통과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미지가 제가 앞서 몇 번 언급한 그 프람스마 박사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와 그의 시대라고 하는
평전입니다. 2011년 복 있는 사람에서 나왔고요. 저와 김상래 목사가 공역한 책입니다. 자, 은퇴 시기가 옵니다. 1905년 수상 재임에 실패합니다. 1905년부터 카이퍼는 장기간에 걸쳐 당시의 지중해권을 여행을 합니다. 동구, 그리스, 또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 팔레스타인, 또 북아프리카 등등 이렇게 스페인 쪽까지 여행을 쭉 하면서 견문록을 방대하게 씁니다. 옴더 아우더 비어럴트 제이라고 하는 이 방명록을 쓰고요. 그 다음 이제 카이퍼는 반혁명당 당수로서 계속 이제 있고 또 하지만 이제 노년이죠. 학식과 경륜의 바탕에서 카이퍼는 1916년, 17년 사이에 반혁명당 정치학이라고 하는 1400쪽에 가까운 대작을 출간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그 카이퍼의 요 온스 프로그램의 영어 번역인 Our 프로그램을 한글로 번역했죠.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치 강령이라고 되어 있네요. 샘물교회 프레스에 나와 있습니다. 반혁명당을 창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1879년의 초기에 반혁명당 당원들을 위한 또 반혁명당이 도대체 뭘 추구하느냐 이 정치 강령입니다. 이 반혁명당 정치학은 여기 부제에 있는 대로 고 온스 프로그램 그 정치 강령에 대하여 이제 자세한 해설로서 결국 정치학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놀랍게도 이 책이 지금 번역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완간된다면 참 많은 또 유익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정치에 대해 온 국민이 관심이 많은 나라, 또 기독교적 관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카이퍼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1914년에 유럽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지만 2차 대전 때와 달리 카이퍼가 노년에 살고 있던 네덜란드는 이 전쟁의 참화를 피하죠. 그리고 1920년 11월 8일에 카이퍼는 헤이거, 덴하그에서 서거합니다. 소천합니다. 노안도 겪기도 했지만 그래도 명예롭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미 살아생전에 10개의 머리, 100개의 손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불릴 정도로 많은 활동했고 또 많은 저수를 남겼습니다. 또 혹은 그가 행한 일을 두고 칼빈주의의 재생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또 혹은 제2의 칼빈이다라고 하는 호칭을 쓰기도 하고요. 또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였던 위스터 하치, 찰스 하치의 손자죠. 캐스파 위스터 하치는 바이용 박사의 스승이기도 한데 워필드 교수직을 이어받으면서 워필드, 카이퍼, 바빙커를 3대 칼빈주의 대변자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상은 짧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카이퍼의 생애에 대하여 긴 이제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이 소개를 마무리하면서 카이퍼의 아들들 중에 2사람이 신학자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째 아들 헤르마누스는 카이퍼를 이어 자유대학 교수도 하고 신학부 교수도 하고 총장도 했습니다만 목회를 하게 된 아브라함 카이퍼 2세 카이퍼 주니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퍼 주니어가 이제 아버지 밑에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박사학위도 마코비우스라고 하는 계급파 정통주의 신학자를 주제로 썼고 그렇게 한데요.
그가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하여 이 아들 신학자가 고백한 내용을 읽어드리고 저는 이 소개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당신의 교리문답 교육을 통해 칼빈주의가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자리 잡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학문적인 가르침으로 인해 그 사랑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 시대의 칼빈주의 재생자로 삼는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언제나 당신의 모토였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이 언제나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1897년에 카이퍼가 이 칼빈주의 강연하러 가기 한 해 전이죠. 무슨 사건이 이벤트가 있냐면요. 그가 더 스탄다르트지 일간지죠. 더 헤라우트가 주간지고 이 일간지 편집자를 25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그 시간을 칼퍼리안들이 가졌고요. 뭐 바빙커도 이제 그 축하의 말을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책자로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카이퍼가 이제 최종적으로 답사를 할 때 이제 답사 끝에 보면 카이퍼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시점까지 무슨 동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살았느냐 자기 마음의 동기를 밝힌 겁니다. 앞에 그 아들이 고백한 그 표현하고도 공통적이에요. 저의 평생에 열망하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마음과 영혼의 박차 같은 높은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게 지워진 거룩한 필연성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자마자 생명의 호흡은 내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온갖 반대가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가정과 학교와 국가에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창조계가 증거하는 주님의 규례가 이 백성의 양심에 아로 새겨져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칼빈주의자였던 개혁주의자였던 카이퍼의 이 중심을 움직였던 삶의 동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카이퍼 소천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공식적으로 모여서 어떤 행사, 세미나 이런 걸 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이제 영상 기술을 이제 익히면서 물론 학교 강의 때문에 이제 익히기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카이퍼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지고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소개한 그런 카이퍼 관련 책자들을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도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하지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느냐 공적 신학의 영역 측면에서도 세계관의 측면에서도 카이퍼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